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박근혜 정부는 정년 연장을 했죠. 정규직 그래요. 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되죠. 근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동등한 신분의 국민이 다른 동등한 신분의 국민을 책임져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일종의 신분제도가 성립이 되고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된다. 그렇잖아요. 책임 없는 사람한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저번 시간에 다 얘기했죠. 그리고 또 이 정년 연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했죠. 일자리가 양질 일자리가 대량으로 공급될 때는 뭐 일자리가 훨씬 많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한국은 지금 어떤가요? 김대중 정부 이후로 산업 정책이 180도로 바뀌었죠. 그 뒤로는 양질의 일자리가 대량으로 공급되는 일이 중단되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가 나가야지 누군가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산업정책을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세대 간의 갈등이 요즘 심해지고 있다고 하죠. 2030은 우파, 그 또 위로는 좌파. 양질의 일자리가 대량으로 공급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아니 누군가가 나가야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이제 갈리는 거죠. 누구 편을 든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기본 원칙대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산업정책도 바꿔서 양질 일자리가 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씩 다시 복구를 해야 되고, 뭐 신문제도 같은 것도 이제 금지를 해서 이제 그런 걸 중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의 피해를 누군가에게 이제 그렇죠. 불이익을 주면서 딴 사람이 이익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불이한 일인 거죠. 그리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정규직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이걸 계속 강화하죠. 그게 특정 시점의 어떤 특정 신분의 근로자에게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아니, 뭐 기업 소유자가 동등한 신분의 사람 인생을 무리하게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요. 정년 연장도 마찬가지고. 한 번 고용하면 30년 책임져라.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보장들이 있죠. 계속 어떤 이익을 보장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안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쓰려고 하거나 최대한 그런 신분의 직원 수를 줄이려고 하겠죠. 생산성을 강화시켜서. 양질 일자리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처럼 누군가 과장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신분제도를 만드는 거고. 사회적으로 보면 양질 일자리가 많이 공급되는 게 좋은데 계속 그런 이익을 보장하는 부분을 만들면, 아니 왜 그 사람들을 써요? 아무 책임도 없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동등한 신분인데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박근혜의 복지 정책을 살펴봐야 되겠죠. 박근혜 때는 복지 때문에
뭐 이런저런 갈등이 많았죠. 당 내에서도. 정세 없는 복지를 실현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걸 주장하는 당내 인사들도 있었고. 정세 없는 복지 가능하죠. 사실은 박근혜 때 물론 실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왜 박근혜 때 이미 빚내서 실시하는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입장에서는 일단 그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될 사실은 책무가 있었던 거죠. 뭐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죠. 그래요. 이제 그러한데 뭐 얘기했잖아요. 사회가 발전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그냥 복지기금이 저절로 커진다고. 그 건전정 속에서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그게 군사정부잖아요. 가능해요. 근데 박근혜 때는 이제 그런 실정은 아니었다. 박근혜의 역할은 사실은 부채 비율 증가를 중단시키는 거였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노무현 이후 빚으로 실시하는 복지 정책이 시행된 이후로 정부의 부채 비율은 멈추지 않고 증가했다. 그래요. 당시 필요했던 정책은 빚으로 실시하는 복지 정책을 중단하고 발전 단계에 맞게 복지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해야 할 점이 있다면 복지 정책을 재설계하는 일이 필요했다.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게 꼭 복지 확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설계도 있다는 거예요. 2013년 복지 예산은 약 30조 5천억 원이었다. 2014년 2월 26일 서울 송파구의 한 지하 새방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현장에는 현금 5만 원이 든 봉투와 함께 다음과 같은 짧은 유서가 남겨져 있었다. 아마 대부분 사람 기억할 수 있죠. 한 10년 정도 된 일이니까 좀 그래요. 20대 이상이면 뭐 기억할 수 있어요.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사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모녀 3명이 절대 빈곤에 시달리다가 죽었어요. 한국처럼 발전했다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2022년 8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또 그런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죠. 발견 당시 이들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집안에는 투병과 생활고유 고통이 고스란히 담긴 다음과 같은 유서가 남겨져 있었다.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신변신고를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요. 인구의 아주 적은 비율이라 하더라도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2013년 당시마더라도 복지 예산이 얼마였냐? 30조 원이었다는 거예요. 정부의 복지 예산이.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30조가 작은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2013년 당시 30조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30조 원의 금액은 발전하지 못한 국가 GDP보다 더 큰 금액이다. 발전하지 못한 국가의 전체 국민소득, 세금 국민소득의 일부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금액이라는 거예요. 2013년 몽골의 GDP는 13조 원 정도이고 에스토니아의 GDP는 약 24조 원이다. 한국의 그 당시 복지기금은 복지 예산은 기금은 더 크겠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연금도 있고 이러니까 복지 예산만 30조 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빈곤에 시달리다가 죽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2022년에도 발생했죠. 즉 적지 않은 금액을 복지 정책에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빈곤으로 사살하는 이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 복지 정책을 선동수단으로 활용할 생각만 하기 때문이다. 달리 얘기하면 복지 정책을 시행할 때의 마음가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아니 왜 30조 원씩이나 쓰는데 절대 빈곤에 시달리다 죽는 이가 있느냐?
30조 원이라는 거는 좀 가난한 덜 발달한 국가의 GDP보다 더 큰 금액인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하나요? 이 마음가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국민들이 타락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살펴보았듯이 시장에 바탕한 자본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유자금 역시 생긴다. 그렇죠. 한국도 발전하니까 복지기금이 자꾸 커졌잖아요. 군사정부 때 하나씩 시행했잖아요. 건전재정을 지키면서. 그 복지 기틀은 군사정부 때 다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유자금이 생기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바로 이 여유자금이 화근이 되어 공동체가 멸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스 보라는 거예요. 뭐 여유자금이 안 생겨서 재정위기를 겪었냐는 거예요. 복지 하면서 복지 노래 부르면서 빚내서 막 복지 정책 실시하다가 재정위기를 겪었지.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사람이 타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가 발전하면 복지기금이 생기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잘 찾아서 지원하면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부터 지원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면 큰 문제가 안 생기고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복지기금이 커지면서 확대되면서 필요한 복지를 다 실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을 해도 국민들이 타락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써버리면 그래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 중 아픈 이가 있을 경우 여유자금 아픈 가족의 치료에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듯이 공동체의 여유자금이 사용 방식도 가족에게 여유자금을 쓰는 방식과 같다. 아픈 이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 중에 여유자금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자금을 우리 그냥 분바에서 나누어서 갖자. 이게 맞냐는 거예요. 그게 윤리적인 태도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통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유자금이 생겼다. 그동안 치료를 못 받고 있었다. 돈이 없어서. 그럼 그 돈을 아픈 사람을 위해 쓴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가족이 반대하냐는 거예요. 또 무엇이 바른 태도인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음가짐이 똑바르면 국가도 번영하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복지기금은 증가하면서 필요한 것을 다 달성할 수 있지만 마음이 잘못되면 그거 뭐 다 똑같이 나눠야지 뭐 제가 아프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다 보면 빚내서 복지하게 되고 국가는 위기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행동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느냐.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은 자금을 투입해도 마음가짐이 삐뚤어지면 절대 빈곤으로 사망하는 이들은 계속해서 생긴다. 복지를 필요한 곳부터 자금을 투입하면 건전재정을 유지하더라도 일정 수준 발전한 곳에서 절대 빈곤으로 사망하는 일은 없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도 마음가짐이 잘못되면 절대 빈곤으로 사망하는 일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다수의 국민이 복지 타령하면 아무리 재정을 많이 투입해도 절대 빈곤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이들이 있으면 결국 재정 위기를 겪으며 전체 국민과 국가가 산업의 쇠퇴와 함께 빈곤해지는 것이다. 그런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당시 한국에서는 돌연변이 세력의 견해가 널리 유포되며 유행했다.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이라는 꿈과 목표는 흔적을 찾기 어렵고 그래요. 오로지 복지정책 시행만이 유일한 선처럼 매겨졌다. 현 시대에도 뭐 남아있을 수 있죠. 뭐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민주정치가 유일한 선처럼 여겨지고 복지정책이 유일한 선처럼 여겨지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박근혜 때만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걸 유포한 거죠. 원래부터 한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정치를 퇴행시켰다 이러면서 이승만, 박정희를 욕하죠. 이제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은 자기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한국인들이 정말 민주정치와 복지정책을 원했을까? 그게 이제 현 시대의 생각으로 과거 사람들을 재단하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 멸망했을 때, 식민지가 도래했을 때 한국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민주정치? 그 전에 이제 왕이었는데, 조선왕실이었는데, 민주정치 겪어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고, 민주정치 실현을 원했겠냐는 거예요. 복지정책 실현을 원했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식민지가 됐을 때 한국 국민들은 한탄을 했죠. 우리가 일본을 봤잖아요. 일본처럼 계획을 하지 못해서, 근대국가 수립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식민지가 되었구나. 한국인들의 꿈은 뭐였을까요? 근대국가 수립이, 그래요, 목표였다는 거예요. 꿈이고 목표였다는 거예요. 일본이 패망하게 됐어요. 독립국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한국인들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민주정치? 조선 총독부가 민주주의 국가 아니었잖아요.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었잖아요. 민주정치를 원했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지정책을 원했겠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산업화가 좀 너무 가난했던 것처럼 가르치지만 수탈당하고 또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조선보다 발전한 국가였죠. 조선 총독부 시절도. 근데 복지정책을 막 시행할 정도로 그 정도 부유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일본이 패망했을 때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원한 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 시대 관점에서. 복지국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국가였을까요? 산업화를 통한 근대국가 수립이었다는 거예요. 선거 결과도 예전에 봤죠. 1946년 10월. 절대적이잖아요. 그래요. 민주정치를 누가 소개해줬나요?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민주정치를 처음에 실시한 이는, 민주정치도 여러 가지 다 민주정치라 하죠. 사회주의도 민주주의라 하고 오만 소리 다 하는데, 이제 현 시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대다수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민주정치는 가르쳐주던 이제 미군 사령관 하지죠. 1946년 10월에 선거를 실시하잖아요. 모든 절차를 만들어주죠. 그 뒤에 또 이제 재헌국회가 구성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잖아요. 근데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이제 또 민주정치를 계승하면서 하지의. 그러면서 이제 민주정치가 소개된 거예요. 도입되고 소개된 건데, 그렇다 해서 그 시대 한국인들이 민주국가 수립이 목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이제 근대국가를 수립해야 되겠다. 일본처럼.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주정치를 장기간 겪으면서 이제 민주정치에 대한 꿈이 생겨나는 거죠. 민주정치의 꿈이 생겨나고, 그것이 다수가 된 거는
글쎄요, 뭐 1880년대, 1980년대 후반, 1990년 무렵이라는 거예요. 1980년대 후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뒤일 가능성도 커요. 군사 정부가 집권했잖아요. 87년에. 복지 정책 시행은 누가 했나요? 사실은 군사 정부가 했죠. 뭐 보험이건 뭐 산업재해건 그래요. 국민연금이건 군사 정부가 이제 시행한 거예요. 민주정치 도입도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한 거고, 복지정책 도입도 사실은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한 거예요. 근데 잘못 시행하게 된 게 이제 노무현 때문이죠. 빚내서 복지정책 시행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둘 다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 다 한 건데 잘못 시행한 게 노무현 정부 때라는 거예요. 포퓰리즘 복지정책이죠. 절대 다수 국민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오로지 복지를 외치며 복지 경쟁을 했다. 오로지 이제 복지 경쟁만 하는 거죠. 완전히 바뀐 거죠. 100년간의 한국인들은 근대국가 수립이 가장 큰 꿈과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도 크게 인정을 해서 장기 집권할 수 있었고, 박정희도 국민들이 절대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장기 집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지금과 같은 국민들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국민들은 근대국가 수립해야 돼. 뭐 식민지에 대한 한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겪은 게 다르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복지 경쟁을 했죠. 박근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집권 후 정부의 재정 상태를 확인한 박근혜는 공약을 수정하여 시행했다.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고, 공약대로 시행할 경우 빚내서 실시해야 했다. 사실이죠. 결국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후퇴시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그나마 좀 후퇴한 건 잘한 거죠. 근전 재정을 해야 되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했죠. 갈등 속에서 하는 거죠.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은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지만 실제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차등 지급되었다. 가난한 노인들에게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일은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죠. 뭐 소득이 없으니까 얼마나 빈곤하겠어요. 얘기했잖아요. 마음가짐에 대해서. 하지만 한국에서는 당시 이미 빚내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전체적으로 복지정책을 시정하여 실시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정하여 실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그저 추가로 실시한 복지정책이었으니 박근혜의 복지정책은 결국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복지정책을 추가한다 해서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당시에 추가해서 복지정책을 실시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빚내서 복지정책을 실시해서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요 없는 것에 투입되는 자금을 옮겨서 써야 되는 거죠. 확대하는 것만 복지정책 실시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한테 복지정책을 실시할 수 있죠. 그럼 그것을 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필요한 곳에 투입되는 복지정책을 폐기하거나 감소시켜서 지원하면 그건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죠. 필요한 곳에 가니까. 근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채 비율의 증가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조정 없이 복지정책을 추가하니 조세 부담률을 인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의 증가를 중단시킬 수 없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부채 비율의 증가를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었죠. 중단시켜야 되잖아요. 계속 증가하면 어느 순간 그리스처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박근혜는 건전재정을 지켜야 한다는 근대국가 사상과 복지정책을 무조건 확대해야 한다는 돌연변이의 망상사이에서 고민하며 자신의 공약을 실행했다. 고민 속에서 막 실행이 되는 거죠. 박근혜의 정책은 대체로 근대국가 사상과 돌연변이의 망상 사이에서 태어난 누더기 정책이었다. 누더기 정책이었다는 게.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